즐거운 통합사회를 함께할 교사 조아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수업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오늘은 지난 수업에 이어서 역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을 주제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내용의 본차시 내용은 교과서에는 46쪽, 프린트는 1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교과서를 펴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수업 진행에 앞서서요,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연환경에 따른 다양한 생활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조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적어 지붕이 평평하고 흙벽돌집을 지은 반면에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우림 지역은 지면으로부터 집을 띄운 고산가옥이라는 전통가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등 우리 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사회에 다가올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각각 지역 간의 차이는 간격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네, 점점 좁아지고 있다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요, 더 나아가서 자연환경 속에 살다 보면 다양한 제약이 생기는데요, 이 자연환경 속에 살면서의 제약을 극복한 우리 인간들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인간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이제 자연환경 극복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제약 속에 살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말이죠. 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영상으로 수업하는 것 역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살펴보면 버스를 기다릴 때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라는 정보까지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알 수 있죠. 이런 것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환경을 극복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바로 냉난방 기술입니다. 우리가 덥고 추위를 극복하는 기술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너무 더우면요, 이 생활하는 패턴이 일상적인 생활이 될까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능률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체 바이오리듬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더위를 극복하는 것, 추위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냉난방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추위, 더위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음식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냉장고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냉장고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음식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건축기술, 의복진학기술 등 다양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건축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한여름, 정말 뜨거운 여름이어도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 건물 안에 있으면 정말 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작물 재배를 예로 들어볼게요. 작물 재배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작물 재배에 맞는 온도와 습도가 있는데 이것을 과학기술로 정밀하게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죠?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지역적으로도 확대가 되고요.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기 역시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자연환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징 속에서 좀 더 제약을 깨고 발전시켜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원의 개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원을 개발을 해서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제방, 다목적 댐을 건설을 해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방이라는 것은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뚝을 쌓는 거예요. 그걸 제방이라고 하고요. 다목적 댐 같은 경우에는 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을 풀기도 하는 곳이 바로 다목적 댐이죠. 이 댐 우리 가까운 곳에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팔당댐에 있죠,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연재해 홍수, 갑작스러운 비가 많이 내림으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제방과 다목적 댐을 설정한 거고요. 혹은 비가 또 너무 안 내려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생기고 가뭄은 결국 농사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가뭄을 대비해서 비가 너무 내리지 않을 때는 보관하고 있던 물을 개방해서 가뭄을 극복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산지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발전시키는 건데요. 이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죠. 전력이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깜깜한 밤이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쵸? 24시간 PC방, 24시간 세탁방 등 다양하게 우리 전력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지금은 밤낮 구분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로는 갯벌 간척이에요. 이 갯벌 간척은 뭐냐면 우리 갯벌 어느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서해 지역 하면 갯벌 떠오르시죠? 이 갯벌은요, 원래는 바닷물이나 하천 등 물로 원래 물이 있던 곳인데 이 물을 빼고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지화 만드는 게 갯벌 간척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농경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주거지로도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산업부지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땅이 아닌 곳을 땅으로 메꿈으로써 하나의 주거 공간을 만들거나 농경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특히 또 어디?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섬과 섬을 연결하는 간척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이 갯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양한 생태계들이 사는 생태계 보고다라고 해서 요즘은 이런 갯벌 간척 사업을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이 갯벌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환경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사막과 극지방의 에너지 개발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이 사막이나 극지방은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농사가 어렵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사막과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 자원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특히 석유 혹은 천연가스 등을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이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자연환경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환경의 제약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6쪽입니다. 46쪽 보시면요, 거기 그림들이 나와 있죠. 그 그림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다양한 자원 개발한 부분이고 아래에 이 사막의 변화, 두바이의 기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두바이라는 지역은요, 아랍에미리트에 속하는 지역인데 대표적인 사막 지역이에요. 굉장히 건조하고요. 또한 온도도 굉장히 높아요. 특히 한여름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40도에 육박을 하고요. 정말 높이 올라갔을 때 50도에 육박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굉장히 더운데 이 사막 지역이었던 이곳이 천연 자원을 개발을 하고 특히 오일 달러를 많이 모았어요. 석유를 통해서 오일 달러를 많이 획득하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들의 삶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뭐가 있냐면요. 버스 정류장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더운데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 더위를 못 느낄 정도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굉장히 일택해졌음을 알 수 있고요. 또 거기 예시를 보면 무슨 예시가 나와 있냐면요. 거기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줄에 보면 두바이는 사막에 실내 스키장을 만들었으며 828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웠다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사막, 정말 더운 사막에 물이 구하기 힘든 이 사막 지역에 스키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계절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두 번째 소단원이 나와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입니다. 여기 파트에서 배울 내용을 학습 목표를 같이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인간의 삶이 위협받는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래 사진을 잠깐 같이 볼까요? 왼쪽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그렇죠?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홍수 피해로 인해서 침수된 주거 환경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위협받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또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죠.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 그래서 우리는 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헌법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삶은 어떤 위협을 받고 있을까? 첫 번째는 자연재해. 자연재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중 보면 홍수, 가뭄, 지진, 화산 폭발 이 정도 좀 적혀 있는데요. 이 자연재해를 구분을 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구분할 때 이 기후적 요인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형적 요인. 자연재해를 구분하는 요인들인데 기후적 요인은 말 그대로 날씨, 기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가 여기에 해당될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홍수 피해, 태풍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겠죠. 태풍, 그리고 가뭄, 다음 겨울에는 폭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기후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재해고요. 다음에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대표적인 게 바로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보통 같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죠. 이것들이 같이 활동이 나타나는 게 바로 한태평양 조산대라는 지역들이죠. 이 한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뭐 일본도 있고요, 뉴질랜드 혹은 동남아 등, 그리고 아니면 북아메리카의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라인이 딱 있어요. 이 한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대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지진은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하나의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 지진으로부터
지구로부터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재난방지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홍수부터 보면요. 홍수는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게 되면 침수 위험이 있겠죠. 침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나 혹은 농경지가 망가지는 등 이런 피해가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로는 비가 너무 내려서 흙이 휩쓸려 내려가게 되면서 지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의 피해는 이 정도 보실 수 있고, 가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한 피해가 나타나게 되고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땅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그 땅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의 붕괴 위험,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굉장히 피해가 큰 게 바로 지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장 큰 지진 피해가 어느 지역이 있었죠? 네, 포항 있었죠.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수능이 뒤로 연기되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 지진으로 인한 포항의 피해 사례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역시 뭘 할까요? 학교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진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덜 최소화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리가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진이 있고요.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폭발하면 당연히 화산재들이 나오겠죠. 이 화산재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 화산재가 이 수중에 있는 수증기와 만나게 되면 음고가 되면서 구름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햇빛이 투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햇빛이 투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물들이 냉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 불빛이 튀겨서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처럼 다양한 피해가 나타나게 되고, 이 피해는 결국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그리고 이 피해로부터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요.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연재해로부터 굉장히 우리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들의 발전, 우리 인간들의 발달로 인해서, 무분별한 발달로 인해서 피해가 입고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의 심화,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인한 산사태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뭘까요? 그렇죠. 지구온난화라는 건요, 온난화라는 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죠. 그럼 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지구가 따뜻해져요. 그러면 북극에 있는 빙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높겠죠. 빙하가 높게 되면서 물이 되면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가 생길 거고, 이 해수면 상승은 결국 저지대, 땅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섬이 사라지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북극하면 떠오르는 동물 뭐가 있을까요? 북극곰 있죠. 이 북극곰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온도가 아닌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기후로 인한 다양한 또 자연재해가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같이 협약을 맺어서 이 지구온난화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로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인한 산사태입니다. 우리가 산을 깎아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거나 골프장이나 이런 여가시설을 만들므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해요. 계획이 없이 산을 깎다 보니, 혹은 이렇게 산을 없애고 도로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우리 동물들, 생태계가 사는
멸종동물들이 더 종류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처럼 다양한 피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우리의 대표적인 피해가 있었던 태풍 차바의 사진인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여름철에 태풍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풍과 관련된 재난방지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바의 피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 열대 저기압으로 인해서 태풍이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태풍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다음 사진은 우리 교과서 다음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중 하나인데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피해 사례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도로에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이거 뭐 싱크홀이라고 해요. 싱크홀 사건인데요. 이때 오토바이가 빠져서 크게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싱크홀은 왜 발생할까요? 이것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 지하의 하수관, 상하수도가 있죠. 이 상하수도관을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상하수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손상을 입게 되면서 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게 되면 당연히 같이 옆에 있던 흙들이 쓸려 내려가겠죠. 이게 지속되다 보면 그 지역이 텅 비어버리게 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는 싱크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2012년까지만 해도 500건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000건, 2000건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싱크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전히 이 상하수도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 지도를 만들고 있고 이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교과서로 와서요. 47쪽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좀 전에 살펴본 사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태풍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빈번했기 때문에 이런 태풍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방지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제도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강원도 일대 이 북한 쪽 지역에서의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진동이 서울까지 느껴지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래에 문헌을 통해 보는 사례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라고 나와 있죠. 그 지진에 대한 내용이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지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지진은 특히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지진은 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크면 해일, 쓰나미라고 하죠. 쓰나미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연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 읽어보시면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2000여 건의 지진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듯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8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뒤에 넘기시면 17페이지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헌법에 명시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요, 우리 헌법에 이 두 가지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쾌적하고 안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권리라는 게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다양한 이 재난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예방을 하기 위해 예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한 피해가 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강구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교과서나 혹은 프린트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 국가만의 노력인가요? 아니죠. 국가와 국민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국가는 우리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기도 하고 또한은 이 대비책을 만들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들 역시 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뭐가 있을까요? 작은 실천으로는 뭐 재활용 잘하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의 뭐 하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뭐 지진 피해 대피 운동이라든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우리가 공부하죠. 안전교육을 받죠. 이 안전교육을 받을 때 대충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지켜야 할 의무고요. 이거는 바로 환경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다양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재난방지 시스템 만든다.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당연히 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어떤 자연재해가 나타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예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보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요, 태풍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보 구축. 그 다음에 피해 대책 강화예요. 만약에 피해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이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근 포항 지진이 있었죠. 이 포항 지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포항 지진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들의 피해를 전수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이런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더 이상은 무분별한 문제가 개발하면 안 되겠죠?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국가 차원에서 제한을 하고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우리 뭐가 있을까요? 이 매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무슨 차가 등장했죠? 전기차가 등장하고 전기버스가 다르죠. 이거 역시 지속가능한 개발로 인한 하나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8쪽에 아래에 보시면 일상을 통해 보는 사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노력,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 부분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하천의 교량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 문구를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로는 홍수를 들 수 있다. 그쵸? 우리나라는 7, 8월에 태풍의 피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점 내려오시면요. 최근에는 무분별한 도시개발 등으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예보 체계나 재난 방지 시스템도 존재하겠지만 이런 무분별한 개발을 막음으로써도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싱크홀이죠. 우리 아까 얘기한 싱크홀 문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옆에 글을 읽어보면 2012년 2월 시내 한가운데서 길이 10m에서 40m, 깊이 20m 크기의 구멍이 발생하여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갑자기 도로가 푹 꺼진다는 건 정말 큰 인명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에 내장된 상하수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한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도 나와 있죠.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재난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일 정도로 거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 이런 방제 분야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우리 활용도가 굉장히 수준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해봐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도 하고 예산도 역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49쪽에 스스로 탐구하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고 함께 같이 글을 좀 써보도록 할 건데요. 이 내용 보면 일단은 스스로 탐구하기 자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에 자유의 여신상이 점점 물에 잠기고 있는 사진이 하나 나와 있고요. 이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환경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환경 문제의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잠깐 한번 우리 친구들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자료 1번은 무슨 그림이냐면 바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유의 여신상이 잠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약간 지구 온난화 문제를 심각성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자, 옆에 환경 문제에는 지구 온난화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이 지구 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저지대가 침수한다라고 했죠? 정리해서 쓰면요, 거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 침수라고 쓸 수 있겠죠?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 침수. 두 번째는요, 빙하가 점점 없어져요. 빙하의 면적이 축소되면 우리 빙하 북극에 살고 있는 곰들, 서식지가 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는 북극곰 서식지 범위 축소. 북극곰 서식지 범위 축소. 이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있지 않았던 현상이 생겨나는 거니까 당연히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 증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 증가.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협약 체결을 하고 이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아래 내려오시면 자료 2번과 3번은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강구책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료 2번부터 보시면요. 이 허리케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케인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정부는 최첨단 재난방지 시스템으로 예상 총 강우량, 침수 예상 지역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예보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만약에 심각한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아래 보면 강제 대피령 혹은 운행 금지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응 방식은 뭐냐면 최첨단 재난방지 시스템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2번에다가 정리해서 쓰시면요. 최첨단 재난방지 시스템으로 자연재해 발생 후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써주시면 될 거고요. 오른쪽에 일본으로 가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각종 재해를 모의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죠. 두 줄 내려오시면 그래서 재해 예방에 대한 지식, 기술, 행동력 등을 익힐 수 있다.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좀 써주면요. 거기다가 자연재해 발생 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교육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교육. 이렇게 해서 국가들의 이런 재난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한 국가만 더 살펴보면 한 장 뒤로 넘기시면 한 장 아니고 69쪽 잠깐 볼게요. 69쪽에 보시면 안전한 삶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서 예시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3번 자연재해에 대응한 도시 설계.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도시를 구축할 때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의 리젤펠트라는 지역인데요. 중간 부분부터 읽어보면요. 리젤펠트의 풍부한 녹지와 수면시설은 홍수와 가뭄, 강풍 등의 재해 피해를 줄여주는 1등 공신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줄 내려오면 모든 건축 및 단지에 설치된 빗물 침투 이용 시설은 가뭄을 사전에 차단하며 도시 곳곳에 자리 잡은 생태 연못은 하천과 연결되어 있어 폭우 시 빗물이 외부 하천으로 빠져나가도록 돕는다 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위한 방법들을 같이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 수업 내용입니다. 모두들 어렵진 않으셨죠? 이 내용까지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연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관점,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 따라 어떤 발전, 어떤 개발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